안녕하세요. 자, 현대소설론 2주차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소설의 발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좌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소설의 개념과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계속 보고 있을 텐데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는 데 있어서는 좀 탐탁치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은 소설의 발생과 관련해서 소설 생산의 역사적 조건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개인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 그다음에 국민국가 이 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고요. 강의 계획서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서양 소설의 이론, 그러니까 서양 소설론과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이고 이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전면적으로 가지고 와서 강의하는 건 아닌데 이언 와트의 The Rise of Noble이라고 하는 The Rise of the Noble일 거예요. 소설의 발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책이 나와 있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근대 소설이 어떤 토대 속에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의 발생이라고 했어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생성된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 소설 없었느냐? 아니죠. 그 이전에도 서사 형식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설의 개념, 특히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의 소설의 개념 말고 서양,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의 소설과 관련해서 에픽이라든가 로맨스라든가 소설 이전의 서사 형식들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영시, 기사담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노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서사 형식, 근대 이후의 새로운 서사 형식에 초점을 맞춰서 소설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한국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무슨 김시섭의 금오신화 한문소설이죠. 또는 허균의 홍길동전 한글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 최초의 노블,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1917년에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무정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 소설의 발생이라고 하는 건 1917년 그 어간, 그러니까 1910년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근대 소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노블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서양의 소설에 관한 이론, 소설에 관한 어떤 개념, 규정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 간혹 이 개인주의를 일상적인 용법에서 뭔가 이기주의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너 그거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이기심을 표현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설에서 이 노블에서는요, 이게
근대적 개인의 이야기. 소설, 스토리, 그죠?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근대적 개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근대적 개인이 있으면 근대 이전, 즉 전근대적 개인이 있었을까? 그냥 아주 단적으로 없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개인주의 했을 때 이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앞에 근대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언제나 딸려온다 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디비듀얼리즘,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볼 텐데요. 그럼 도대체 이 개인이 뭐냐?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개인은 한자로 쓰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이렇게 씁니다. 개자는 보세요. 사람이는 부수니까 뜻을 의미하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요 보면 큰 대자를 가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 대중에 갇히지 않고 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사람. 제 멋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나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개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한 개인으로서 존재해요. 단독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개인만이 아니라 동국대 학생이기도 하고 뭐 어디 시민이기도 하고 한국의 국민이기도 한데 저는 무리, 다중 중에 한 명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혼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사실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예컨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여러분 중에 생각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야. 즉 뭐냐? 회의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회의한다. 단순히 반성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사유하는 거죠. 무언가에 대해서. 대상, 사물, 사건, 세계, 인간에 대해서 사고하고 회의하고 하는 인간.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사고하는 거 아닌가요? 뭐 지능 있는 동물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들 거기까지 확장할 필요는 없고요. 회의하는 인간으로서의 내가 존재하는 것, 특히나 이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건 단독자 또는 개별자를 의미합니다. 즉 단독으로서 내가 존재한다 또는 개별, 따로 떨어져서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뭘까가 중요하겠죠. 내가 그냥 나 다른데 옆에 봐도 다 나랑 다르게 생겼는데 물론 쌍둥이가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이랑 나랑 비슷한 것 같지만 생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데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존재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율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느끼라고 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자율의지, 이거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뇌? 뭐 인지과학에서 뇌 얘기도 하죠. 또 심장? 어떤 상황에서 가슴이 뛴다. 마음이 아려와 라고 했을 때 뭔가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느끼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행위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모두 다 자율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됨 없이 나의 행위는 전적으로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이거 개인주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 지어주는 그 차이의 기준은 바로 자율의지에 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은 전적으로 나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이 소설 발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뭐 사상사적 또는 이념적 배경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서양만 하더라도 17, 8세기. 지금부터 좀 됐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주로 1910년대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거를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 가부장제적 질서 속에서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결혼할 사람을 가부장인 아버지가 정해. 그리고 너 내일부터는 저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가서 살았어. 여러분들 만약에 생명부지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결혼해서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이 삼고 있는 건 뭐야?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연애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사랑이죠. 나의 감정이에요. 그 온전히 나만의 감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개인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 따지면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중세 시대까지 따지면요, 인간의 행위 또는 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은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온전히 이 땅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종교적인 신념과 다르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한 삶의 방향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생각, 신이 나의 모든 길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으로부터 인간이 해방된 거죠. 이건 언제? 르네상스 때 이미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신 아래의 인간, 신 앞의 인간, 또는 자연과 합일된 인간이 이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다르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자, 보세요. 뭘 찾냐면 내면을 발견하고, 내면. 자, 내면. 우리의 육체, 몸, 신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정신이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되게 관습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나가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면이죠. 여러분 혼자 속으로 뭔가 생각하면서 혼잣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혼잣말을 때때로 겉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과 다르게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내면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전에는 들여다보거나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면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즉 그러니까 그때 내면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나만의 내면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무슨 문화적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공감하거나 또는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을 드러내는 방법들도 물론 있긴 해요. 뭐 예를 들면 고백 같은 거. 겉으로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형식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겉으로 표출되는 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내면을 상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면이 없나? 다 있죠. 누구나. 그러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인간 존재를 그렇게 사유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근대 이전, 예컨대 근대적 개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내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 외부의 세계와 나의 내면이 다르다. 나는 자연 속에 있지만 자연과 다른 단독자로서 존재한다. 신의 섭리를 구현하는 존재로서만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행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의 관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소설은 바로 그런 개인들의 이야기거든요. 즉 나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든 또는 그 개인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든 간에 바로 이 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서사적 상황이죠.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또는 성장의 길을 걷거나 패배에 좌절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인간이 놓여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서사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개인을 개인답게 만드는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유의지라고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속박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단독자로서 나를 존재하게 하려면 자유, 구속 되시면 안 되겠죠.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중세적 질서가 붕괴되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단독자로서 근대적 개인이 탄생했다. 그리고 소설은 바로 그런 근대적 개인들의 이야기, 특히 어떤 근대적 개인이냐? 부르주아 시민으로서 자기를 주조해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르죠. 물론 소설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의식이 담겨 있기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설, 특히 근대 소설은 발생 단계에 부르주아 시민계층의 자기 인식을 토대로 합니다. 그 이전에 신분제 사회로부터 해방된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어떤 생각, 의지, 사유를 펼쳤던.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신이나 영웅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사 뭐 다 비슷하죠. 영웅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개인, 한 인간으로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뭔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평범해 보이는 어떤 대학생, 그 대학생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가 소설 속에 들어와요. 그 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그때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일 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위계화된 어떤 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 구조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평등한 주체로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발생하는 첫 번째 역사적 조건은 개인주의다. 특히 이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와 합일된 상태에서 떨어져서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발하고 이른바 불화한다고 하는데요. 불화하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가는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근대적 개인이라고 합니다. 게오르그 루카치가 소설의 이론 같은 데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아갔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뭐냐면 자연과 인간이 합일된 상태,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길이 다 정해져 있었어. 하지만 근대적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길을 따라 걷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저 길은 내 길이 아니야. 나는 나만의 길을 걷겠어. 라고 하면서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이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얘기했죠. 서양에서의 최초의 장편 소설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아마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읽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법 깁니다. 근데 이름은 다 들어봤고요. 다른 근데 만화 같은 걸로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몰락한 기사. 괴짜죠. 이 로맨스의 형식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이 근대적 개인. 우리가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고 뭔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돈키호테의 면모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간취해낼 수 있습니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회의하고 뭔가 우스꽝스럽고 이런 인물 바로 우리 나 뭔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모순적이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욕망하면서 그 욕망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좌절되고 이런 인물들이 바로 개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뿐만 아니라 근대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 개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개인들의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이 촬영하다가 끊긴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끊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설 발생 역사적 조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뭐냐면 두 번째는 자본주의입니다.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아주 극대화됐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아주 한쪽으로 이렇게 매우 모순적인 어떤 자본주의 양태가 극명하게 표출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본의 논리로 설명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 병폐가 정말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그래서 무슨 단순히 이제 빈부의 격차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계층 간의 이 사다리도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인하지 않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어찌 됐든 두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사실은 근대 세계 체제는요, 이 자본주의적 질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 유럽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이른바 공산주의 체제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막스의 예견이 틀린 거죠. 지금은 자본주의, 그 중에서도 아주 기형적인 자본주의 형태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본주의가 과연 계속될 것이냐는 따져볼 문제예요. 하지만 자본주의는 만능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소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 근대 세계 체제가 발생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적 질서가 팽창하고 확장했어요. 이거 사실은 제국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경영한 것도 이 자본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 삶의 조건으로서 자본주의가 하나의 토대로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점만 상기시켜 본다고 하더라도 소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물적 토대 또는 정신사적인 어떤 기반을 간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자,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설 어떻게 읽어요? 소설책 사야죠. 소설책 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소설책을 어디서 사요? 서점에서 사거나 온라인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사요. 그죠? 그러면 그 소설책을 내가 구매해서 읽습니다. 뭐냐면 내가 화폐 자본을 가지고 소설책을 구매하는데, 소설책을 사면 그 소설을 쓴 사람의 창작물을 하나의 상품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게 가능했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관련되어 있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부르주아 시민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다. 소설은 부르주아 시민 계층의 자기 합리화. 뭐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 시민 의식을 정당한 것으로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게 근대적 개인이니까. 그럴 경우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기의 조건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자본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만능주의 이런 측면에서만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게 가능해지느냐? 그 이전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없었죠. 물론 뭐 시장 이런 것도 있긴 했지만 다 국가 주도의 경제가 운영됐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경쟁, 시장, 화폐라고 하는 다양한 방식의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의 삶의 조건들이 놓여 있고 그 속에서 인간은 또 삶을 영위해 갔던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데 예컨대 이런 자본주의적 감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 동영상 강의 보면서 와, 내 등록금 너무 아까워. 내 비싼 등록금. 야, 수업이 왜 전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본주의적 감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등록금이라고 하는 그 금액만큼 강의가 양질로 제공되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교환가치입니다. 교환가치. 이런 교환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감각도 사실은 자본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뭐가 가능해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이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했을 때 그 문학 작품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데 있어서 먼저 자본주의적 질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만약에 글을 썼다라고 하면 글이 출판, 인쇄, 유통돼서 소비되지 않았어요. 그죠? 고전문학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씁니다. 글을. 그러면 그거 필사해서 필사본 몇 개가 있어요. 물론 뭐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교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대량 생산되지 않았어요. 대량 생산되려고 하면 인쇄술이 발달해야죠. 인쇄술이 발달돼서 윤정기를 돌려야 돼. 기계를 돌려야 돼. 인쇄를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재책의 형태로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해야 되죠. 그냥 파나요? 못 팔죠. 그래서 어떻게? 판매상이 있는 거야. 그 출판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출판사들이 서점의 형식이 됐던 지금처럼 온라인 인터넷 서점이 됐던 판매처 공급하고 소비자가 거기에 가서 돈을 내고 책을 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 자체가 하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품처럼 마치 물건처럼 생산되고 소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또 개입해 들어와요. 뭐냐면 바로 소설이 상품이다 라고 했을 때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라고 하는 것.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 누구죠? 소설가죠. 소설가에게 이 창작물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겁니다. 가격을 책정해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해줘요. 어떤 걸로? 저작권으로. 최근에 여러분 혹시 미디어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상문학상이 수상자들한테 저작권 양도 문제와 관련해서 불평등 조약도 아니지. 뭐 불평등한 계약. 그러니까 저작권 뭐 양도하고 2년 동안에 이 작품을 뭐 표제자가도 못 쓰고 다른 데 발표 없다고 뭐 이런 정도의 그 계약을 맺게 해가지고 파행이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소설 작품을 쓴 소설가에게 그 사람의 고유한 권한, 이 창작물을 생산한 자로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저작권, 그것도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이 메커니즘,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다 라고 하는 거고요. 소설을 생산한 소설가의 저작권, 그것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렇다. 또 우리 소설을 사서 구매해서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소설 작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생산에서부터 소비의 그 메커니즘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이제 언급하다가 말았지만 이 소설에서 부르주아 시민 의식 또는 부르주아 계층의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또는 그들이 구축한 세계를 유지 존속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적 질서입니다. 우리 지금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대부분 우리 모두 중산층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상류층도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산층이 되기 위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설에서 보통의 평범한 개인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때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면 이 자본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르주아 계층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후에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프롤레타리아 계층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초기 소설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이 부르주아 스스로를 새로운 그 이전의 전근대와 다른 근대 시민 사회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자기를 내세웠던 이 부르주아들은 대부분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그러한 자본주의적 질서 체제를 간고히 하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참하거나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서 포섭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바로 그 자본주의적 질서가 가지고 있는 병폐 그것들을 고발하거나 그거를 극복하거나 그걸 지향하려고 하는 인물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단순히 체제에 순응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은 체제의 갈등, 체제로부터 포섭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역사가 증명한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 몰락했죠. 사회주의적인 어떤 비전과 전망 일정 부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모색되는 거지 지금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질서가 와해되거나 붕괴되지는 않았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부르주아 계층 또는 한국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중산층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감각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삶의 다양한 조건들, 국면들 또는 내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성되는가. 예를 들면 이 자본이라고 하는 말 중에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자본을 획득해 왔어요. 문화인이 되어왔다고. 문화인. 우리 모두 다 문화인이 되고자 하지 야만인이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행동은 야만적이죠. 하지만 이때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문화자본을 획득한다. 뭐예요? 교육받는 거, 영화, 연극 이런 거 보는 거, 책 읽는 거 이런 거 다 문화자본 획득 과정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화자본을 획득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세계 속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자본주의입니다. 아주 번박하게 얘기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지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소설로 시간이니까 더군다나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소설 텍스트를 읽다 보면 특히 21세기 한국 소설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다 보면 자본주의 또는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 이전 시기 예컨대 군부 독재 시대 경제 개발의 논리 속에서 인간 삶의 조건들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또는 식민지 시기 제국의 시대죠.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제국이 식민지로 교차 경영했던 건 결국은 뭐예요? 잉여 자본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식민지 자원을 가지고 와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것인가? 이게 자본의 논리예요. 그런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다 소설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개인으로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개인주의, 인디비듀얼리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주의, 내셔널리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자,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국가라고 하는 정치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인이죠. 물론 뭐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기의 국가, 본국이 있으니까 그 국가에 소속됨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다양한 의뢰들이 있는데 너무나 그것도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받아들여 와서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또는 뭐 자국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국 같은 경우 먼저 동아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동아시아는 근대 이전에는 조공, 책봉 체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랬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뭐 베트남 또는 뭐 때때로 일본 같은 경우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황제라 그랬고요. 다른 나라들은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왕위를 계승할 때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했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무슨 정치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 조공 책봉 체제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우리가 중국이 상대국이다 라는 식으로 사대주의적인 인식 가지고 있지 않죠. 개별적으로 대등한 독립된 단위의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바뀐 거죠. 그죠? 자, 시선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봅시다. 유럽도요, 사실은 중세적 질서 속에는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되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무엇으로? 기독교적 질서 속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교황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미드라든가 또는 뭐 영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중세시대 다른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교황 또는 무슨 교황이 파견한 누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물론 EU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긴 합니다만 영국은 브렉시트로 떨어져 나갔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유럽이지만 다 각각 다른 국가라고 하는 정치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뭐냐라고 하면 근대 국민국가가 새롭게 성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각각의 지역 또는 그 국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만 하더라도요. 라틴어 문화권에 묶여 있다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들,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정신사적으로 비슷한 세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인 어떤 관습이나 습관도 달라. 물론 지리적 경계가 있죠. 뭐 산맥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데 보였는데 분명히 달라. 그래서 같은 언어 공동체, 나아가서 문화 공동체끼리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아시아도 한자 문화권이었다가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 중국어,
뭐지? 근대 유엔 백화문자입니다만 중국어를 쓰는 중국인, 일본어, 일본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국민국가가 성립해요. 그리고 국민국가가 성립되면 그 국민국가 안에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국민됨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다양한 의례들이 만들어져요. 다양한 국가의 행사들, 상징물들. 한국 보세요. 태극기, 애국가 이런 거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개천절. 개천절 뭐예요? 당군이 반만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처음 하늘을 열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설파하고 우리 시조라고 당군을 모시는 그런 날이잖아요. 기념식, 의례예요, 의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제헌절, 최초로 헌법을 제정한 날,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국민국가는 그 국민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례들을 만들고요. 거기에 소속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례들을 만들어서 수행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딸려 들어가는 거죠. 국적법에 의해서. 각각의 국가, 만국공법도 있고요. 또 내가 한국인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주민등록증 같은 거 있잖아요. 여권, 이 법 제도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 이게 민족적 주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소설이 그럼 뭐라느냐? 근대 소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죠. 그래서 민족성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는 민족성, 민족됨,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근대 최초의 장편 소설 이광수 무정에서도요, 이영식이라고 하는 주인공, 뭐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이 주인공이 성장의 과정을 밟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끝나는데 돌아올 것을 물론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때 이영식이 왜 식민지 시기 경성의 영어학부 교사로 있다가 외국 유학길에 떠나냐면 식민지 조선인들, 주로 이제 농민들이죠. 그 농민들이 무지하고 미개한 상태를 보고 그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물론 계몽적 주체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성장, 발전을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기에 뭐라고 의미 부여해야 하냐면 조선 민족을 각성시키고 이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민족됨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계몽주의 주체로서 국민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건 뭐냐? 민족주의적인 감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대부분 초기 근대 소설의 주인공들, 특히 성장의 서사를 갖는 주인공들은 바로 이른바 내셔널리즘 또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조건, 자장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성장을 도모하면서 그걸 개인의 영역으로만 협소화시키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든 나,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나아가서 국가라고 하는 영역까지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이 개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근대적 개인이. 그때 그 근대적 개인은 대체로 민족적 주체와 결부돼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근대 소설, 모던, 뭐라고 할까요? 근대 문학인데요, 사실은. 근대 문학, 모던 리터러처는 민족 문학, 내셔널 리터러처라고 하고요. 근대 소설은 그런 면에서 바로 저 민족주의 담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또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관계 맺는, 대체로는 그 체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체로서 나를 정립시켜 나갈 것인가, 나를 위치시켜 나갈 것인가. 근대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만 물론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국민국가의 경계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월경하죠. 경계를 넘어서요. 또 이미 그 소설의 서사적 상상력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저런 민족주의라든가 근대 국민국가라고 하는 경계가 되게 약화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형식, 소설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바로 저 민족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형식으로서 소설이 발전했다, 생성되고 발전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문학으로서 이 소설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소설을 되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식민지식의 소설을 예컨대 무슨 친일 문학이냐 한일 문학이냐 이 민족주의적 감각이죠. 지금 일본에 협력했느냐 항거했느냐 또는 해방기 때의 소설을 예컨대 해방 이후에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소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사적인 형식을 만들어냈느냐 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북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가 소설의 형식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근대 국민국가, 문화 공동체, 민족됨을 의식하고 자각하고 또 그것을 설파하는 그런 도구로서 소설이 쓰이기도 했어요. 물론 그 별로 좋은 소설 아니죠. 그런 소설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민족의 경계를 넘어선 민족성, 국민국가의 체제, 질서를 회의하고 의심하게 하는 바로 그 개인들. 얘기했죠? 개인은 체제에 협력하거나 순응하지만은 않아요. 그 체제와 불화하거나 그 체제를 이른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요. 거기에서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 변혁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 변동의 어떤 가능성들을 같이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소설의 발생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 개인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그 다음에 국민국가, 민족주의 측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사실 덩어리가 매우 커요. 그리고 각각과 관련된 소설론의 논의는 아주 방대합니다. 그걸 뭐 한꺼번에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고요. 크게 이 세 가지가 근대 소설 생산의 역사적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염두에 두시고 차후 시간에 각각의 내용과 결부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설의 갈래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하나는 성장소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역사소설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생했고요. 제가 OT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간 내서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 한번 다시 읽어본 사람은 다시 읽어보고요. 아직 읽지 못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다룰 거니까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근대적 개인, 거기 등장하는 이영식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통 근대적 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찌질하고 우유부단하고 뭔가 모순적인데 아주 이질적이지만 않은 100년도 더 전의 인물인데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고요. 그 인물의 욕망을 추동하거나 그 인물이 놓여있는 어떤 사회적인 토대, 조건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질서, 식민지식이긴 하지만 1910년대 경성이긴 하지만 서울이죠. 그 경성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태들, 조건들,
또 그 속에서 한 인간이 이 욕망을 갖게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된 자본주의, 또 마지막으로 그 이형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장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국민국가 또는 민족주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엿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내서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하는 텍스트도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2주차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